한국이 미국을 꺾고 세계 1위 무기 수출국이 된다. 영국 로이터 통신의 폭탄 발표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로이터는 폴란드와의 계약에 관여한 회사 경영진과 정부 관료 등 13명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가 된다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미국마저 뛰어넘어 세계 1위로 등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 규모는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화로운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미국을 필두로 극도의 이기주의가 그대로 반영된 보호무역이 시작된 가운데 러시아 전쟁이 초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등 현재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버린 전 세계 상황, 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서둘러 국방비를 대폭 늘리며 최첨단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어 앞으로 몇 년 후에 세계 방산 시장 규모가 현재 3천조보다 무려 1,000조 원 이상 더 늘어나 4천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모두 합친 삼성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AMD, 인텔, TSMC 등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의 매출액을 전부 더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700조가 안 됩니다. 즉 방산 시장 규모가 반도체보다 무려 6배 가까이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관심을 받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2차전지 시장 규모도 2035년에 8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방산 시장 규모는 반도체와 2차전지 시장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훨씬 크다는 소리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곧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하여 수십 년간 세계 1위를 지켜오던 미국마저 꺾어버리고 압도적인 1위로 등극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가별 무기 수출 순위를 보시면 미국이 40%로 압도적인 1위, 2위가 러시아로 16%입니다. 이어서 3위가 프랑스 11%, 중국 5%, 독일과 이탈리아가 4%씩, 영국 3%, 스페인 2.6%에 이어 한국이 2.4%로 9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10위는커녕 100위 안에 들까 말까 했던 한국이 몇 년 만에 세계 9위로 등극하며 무기 초강대국인 이스라엘마저 제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한 번에 세계 2위로 곧 등극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러시아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던 동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무기가 가성비가 좋다며 무자비하게 사들이던 동남아 국가들까지 신기하게도 모두 한 번에 러시아산 무기에서 한국산 무기로 갈아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같은 타이밍에 일제히 이제 러시아산 무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대신 한국산 무기로 모두 교체한다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무기 수출 세계 2위였던 러시아를 한 번에 흡수해버리고 단숨에 세계 2위에 오른다는 한국, 러시아가 한국의 유일한 돈줄이 끊기자 한국의 보복을 예고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우크라의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전쟁을 종료하는 유일한 열쇠라고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밀리고 있었던 우크라군이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군을 완전히 밀어내며 대반전을 이뤄내자 다급해진 푸틴은 북한에 러시아산 무기를 대규모 공급해 한국을 위협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푸틴이 한국을 잘 못 건드렸습니다.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적인 상황인데 최근 한화가 공개한 최첨단 무기들을 본 무기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 전 세계 방산 시장 50% 이상을 싹쓸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는 최근 세계 3대 조선사이자 잠수함 시장 압도적인 1위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 성공하며 육해공을 아우르는 유일의 종합방산업체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최근 누리호를 2차례나 성공시키며 우주 7대 강국 반열에 오른 한국, 한화가 이 누리호 기술까지 이전받게 된 후 전 세계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소 파괴적인 기술을 개발할 생각도 있다라고 말이죠. 다른 나라 무기 회사들이 이제야 인공지능을 무기에 도입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한화는 이미 인공지능, 로봇, 레이저 등
미래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무기 개발을 완료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무인화, 자율주행 등 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한 개의 레이더로 전방 위다수 표적에 대해 탐지, 추적 피하 식별 미사일 유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 3차원 위상 배열 다기능 레이더,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드론 탐지 무력화 시스템 등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한화의 무기는 바로 천검입니다. 올해부터 대규모 생산이 시작됐는데요. 한화와 LIGNX1, 풍산 등이 공동 개발한 천검은 하늘의 검이라는 뜻으로 영문으로는 탱크 저격수 탱크 스나이퍼즈를 줄여 TAIPERS라고 불립니다. 탱크가 아무리 강력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천검에는 무조건 뚫립니다. 게다가 천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 모드 탐색기가 탑재됐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탐지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표적을 지정하고 발사하면 목표까지 자동으로 가서 타격하는 유도 능력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천검 하나만으로 향후 10년 동안 2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의 첨단 무기에 놀란 캐나다는 심지어 눈으로 보지도 않고 한화와 60조 원짜리 계약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추진하는 CPSP는 노후 잠수함을 대체할 신형 잠수함을 구매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앞서 캐나다 의회에선 급변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관련 프로젝트가 신설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 사업을 통해 8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600억 캐나다 달러 약 60조 원에 달합니다. 캐나다는 처음에 한국의 한화와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이렇게 두 개를 유력 후보로 생각하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처음부터 고민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죠. 가격도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비싼 데다가 사후관리 서비스도 좋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캐나다 연방조달청이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은 한국의 한화옥포 조선소와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현장을 둘러봤고 다음 4일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찾아 잠수함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무기 전문가는 방산 수출이라는 게 기술이나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요국과의 관계, 수요국이 처한 외교, 안보적 상황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전했는데요. 최근 한화가 사회이사로 영입한 인물이 바로 조지 프레스콧 부시, 우리가 아는 미국 부시 대통령 가문의 그 부시입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이 한미교류협회 초대회장을 맡은 뒤부터 한화 가문과 부시 가문은 집안끼리 교류할 정도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지 P. 부시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면서 10년간 미 해군에 복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한화는 일본과 달리 잠수함 퀄리티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 특히 북미에서 초대형 수주를 싹쓸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갖춘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부시가 미국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적이 있다는 건데요. 현재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국방수장 웨인 에어 국방참모총장도 비슷한 시기 아프간에서 복무했었습니다. 특히 에어 장군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아닌 사람 최초로 유엔사 부사령관에 올라 한국에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명예 평택 시민으로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도 선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화는 최근 미국에서도 로비 자금을 폭발적으로 늘리며 미국 정치인들을 정치적 성향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데니 오브라이언 폭스코퍼레이션 수석부사장을 영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은 2003-2006년 당시 바이든 상원의원의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2008년에는 부동령으로 출마한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해 정치 이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근에는 폭스사 부사장 겸 정부 관계 책임자로서 이 회사의 입법, 규제 및 전략 정책 문제를 주도했습니다. 한화가 친바이든계 인사만 영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주한화의 사회이사로 선임된 에드윈 퓰러 미국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센터 회장은
오브라이언 수석 부사장과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퓰러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책 멘토로 불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화당 잠룡으로 불리는 조지 부시의 조카까지 한화 사회이사로 영입하면서 한화는 미국 정치권마저 주무르며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즉각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았던 미국의 수십조 규모 군함 정비 사업을 한화가 최초로 따내는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과 4년이나 싸워온 중국 기업이 갑자기 꼬리를 내려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백기투항을 한 것이라며 놀라움을 드러냈고, 이는 수출 규제까지 외쳤던 시진핑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중국은 한국의 태양광 기술을 훔쳐 사업을 확장해왔고,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까지 펼쳐 한국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지난해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접었고, OCI 등 핵심 소재 업체들은 중국과 경쟁이 될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차려야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상무부는 전, 광, 리 세 가지 품목이 첨단 기술과 고부가 가치를 대표하는 수출 효자로 부상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광리는 전기차, 태양광 제품, 리튬 배터리를 뜻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 제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5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0%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중 웨이퍼 수출 금액이 50억 달러, 셀 38억 달러, 모듈은 423억 달러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114%로 가장 높게 나왔던 상황입니다. 태양광 산업 가치사슬은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셀 모듈로 이어집니다. 중국은 각 단계별로 7,897%까지 생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2년 연속 폴리실리콘 생산 세계 1위, 16년 연속 모듈 생산 1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중국에서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설치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87GW로 화력, 원자력을 제치고 가장 많은 증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전세계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량은 300GW 정도로 예상되는데, 중국은 그중 3분의 1 정도를 설치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이 태양광 발전에서 앞서가게 된 계기는 유럽 등 다른 지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출한 사이 태양광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유럽에 10배가 넘는 500억 달러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기술 혁신으로 태양광 발전 비용을 80% 이상 줄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태양광을 장악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뭔가 경쟁력은 셀로도 이어집니다. 폴리실리콘 제조 원가 중 전기료 비중이 약 35%를 차지하는데, 화력 발전이 모여있고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많아 전력 비용이 싼 신장 위구르 지역을 주요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중국 내 태양광 제품 비중은 50%에 달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에 따라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수출된 태양광 제품 또한 강제노동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세관이 중국 태양광 제품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중국 태양광 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타겟으로 삼으려는 기업은 중국 론지솔라를 들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태양광 1위 업체로 2021년 말 시가총액이 100조 원에 달했던 기업입니다. 론지솔라는 실리콘 태양광 전지 효율에서 세계 신기록인 26.81%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 기업이 세운 26.7%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화큐셀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하며 달성한 기록입니다. 2012년 한화는 과감하게 독일 큐셀을 인수해 글로벌 3위 업체가 된 바 있습니다. 큐셀을 제외하고는 110위는 모두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그 후 한화큐셀은 2016년 진천 공장을 세웠고 2019년에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도 시작했습니다. 독일에는 R&D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성장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는데 재생에너지 보조금 130억 달러 중 태양광에만 60억 달러를 투입하며 한국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20%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을 장악해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화는 2012년 고효율 태양광 셀 퀸텀을 양산하며 견제를 피해갔습니다. 중국을 압도하는 퍼크셀 기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퍼크셀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투과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중국 기업들이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큐셀은 해외에서 10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2019년에는 퍼크 PERC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론지솔라와 진코솔라, REC그룹을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송은 한화큐셀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중국과 독일에서 연달아 승소했으며 작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는 독일과 영국, 스위스 등 11개국에서의 판매를 막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당국도 2020년 11월 한화큐셀 특허를 인정했는데 론지솔라가 자국 기업임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한화큐셀의 특허 침해 주장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화큐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최근 론지솔라 등 중국 업체들은 한화큐셀에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까지 한화큐셀과 공유하기로 했죠. 결국 자신들 무기까지 보여주며 두 손 들고 앞으로 나온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로써 양사는 해당 특허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년여간 이어온 특허 분쟁이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론지솔라 측은 향후 한화큐셀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돼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트리나 솔라와의 분쟁 결과로 어느 정도 예견됐던 내용입니다. 독일 법원은 트리나 솔라가 한화큐셀 특허를 침해했다며 5월 1월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트리나 솔라는 바로 꼬리를 내렸고 2월 전격적인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한화 측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후 제품을 계속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화큐셀은 그간 중국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기에 사실상 퍼크셀 라이선스 이득을 모두 가져오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트리나 솔라와의 합의 내용은 론지솔라의 선례가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업체가 한국의 특허를 공유할까 기술 수출 규제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일은 터졌고 시진핑 정부는 멘붕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퍼크셀 기술 허가를 받아 더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한화큐셀은 이미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퍼크 및 탑콘셀은 실리콘 기반으로 이루어져 이론적으로 최대 29% 효율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퍼크셀은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 발전 효율은 23% 정도입니다. 론지솔라가 26.81%를 달성했다며 들떠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화큐셀은 또 다른 기술로 이마저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텐덤셀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텐덤셀의 이론 한계 효율은 44% 수준입니다. 한화큐셀은 지난 3월 독일 연구소와 협력해 최대 28.7% 효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시 35% 이상 효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전 효율을 1% 높이면 1000억 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 기술보다 텐덤셀 효율이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한화는 이번에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텐덤셀을 2026년 양산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상부셀과 하부셀을 연결해 최대 효율을 이끄는 기술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자외선, 가시광선 등 단파장을 흡수하고 하부셀에 있는 실리콘이 적외선 등 장파장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효율이 기존 대비 10%만 높아져도 전세계 태양광을 독식할 수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실리콘만큼이나 흔하고 가격도 낮은 물질입니다. 다만 열과 습기에 취약해 이를 보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국책 연구 과제로도 선정됐을 만큼 이들 만큼 사활을 거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대면적 셀을 개발해내며 상용화에 나서자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또 한 번 앞서갈 수 있는 기반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화큐셀은 현재 G7국가 대부문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태양광 톤 브랜드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죠. 유럽에서는 9년 연속, 호주에서도 7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이는 한화솔루션의 실적마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영업이익 2,45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태양광 부문 영업이익률은 17.9%로 케미칼 2.5%와 첨단 소재 8.6%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한화솔루션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올해 1조 원 정도에서 2025년 1조 6천억 원까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는 한화큐셀이 장악한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론지솔라와 JA솔라는 각각 OGW, EGW 규모의 모듈 공장을 미국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한화큐셀 위상은 굳건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최근 47%까지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모듈 수입 비중도 1.1%에서 7.6%로 올랐죠. 반면 중국산 셀과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화큐셀은 주택용과 상업용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택용 모듈 시장에서 33%로 5년 연속 1위를 했고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17%대 점유물로 4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설비도 내년 말 8.4GW로 늘어날 전망인데 IRA에 따라 연간 최대 1조 원가량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 설치될 발전 설비의 54%는 태양광이 차지할 전망입니다. 한화는 중국 기업을 확실히 잡아내고 세계 1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난 8월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는 7나노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림을 이뤄낸 것이냐 의기양양하게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을 마음껏 홍보했습니다. 미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반도체 제재를 했는데 대체 어떻게 화웨이가 첨단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었는지 자기들이 했던 그 많은 제재들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말인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내놓으려면 다양한 첨단 부품이 필요한데 화웨이는 이걸 대체 어떻게 구한 것일까요? 화웨이는 정말 미국의 제재 벽을 뚫고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일까요? 지난 8월 말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참여했던 서방 국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간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한 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함심해서 대응했던 각종 기술 제재는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매체들이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에서 만든 심자외선 DUV 장비를 활용해 SMICOI 생산한 반도체를 탑재했다고 보도하자 불쾌한 듯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왜 이렇게 미국이 불쾌해하고 이것이 뉴스가 되었는가 하면 그간 화웨이는 미국의 통제로 오지 침을 구매할 수 없게 된 뒤 3년 가까이 오지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놓지 못했는데 갑자기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간 폰을 출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강력했습니다. 화웨이가 신제품을 출시한 건 2020년 10월 발표한 메이트 40 시리즈에 대만 TSMC가 만든 5나노 공정 프로세서 기린 9000을 사용한 것이 마지막 오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자체 개발한 7나노 오지 칩셋을 적용했다니 미국과 서방국들이 놀랐던 것인데요. 7나노 공정 이하의 반도체 칩은 중국한테는 반입이 금지된 극자외선 UV,
장비 없이는 생산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후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해 더욱 더 네덜란드 ASML의 첨단 장비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고삐를 쥐었고,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가 행여 중국으로 들어갈까 강력히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를 탑재했다는 그 메이트 60 프로를 자세히 뜯어보니 중국이 자체 생산했다는 나노 반도체는 예상대로 7나노스럽지 않은, 아니 그보다 한참 부족한 성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상 가짜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IT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는 12월 18일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기린 9000S AP와 미국의 제재 이전에 대만 TSMC에 맡겨 생산했던 AP 기린 9000의 성능 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사 결과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AP의 성능은 미국의 제재 이전, 그러니까 2020년 화웨이가 대만 TSMC에 위탁해 제조했던 5나노급 AP보다도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3년 전 제품보다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처리 능력은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가 제재 이전에 탑재한 것과 비슷하거나 일부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그래픽 처리 능력은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2033%가량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력 효율도 10%가량 떨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비교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와 삼성 갤럭시 S21에 들어간 AP인 월검 스냅드래곤 888을 비교했더니 3년 전 나왔고, 삼성 갤럭시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88이 최신 폰이라고 자랑하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보다 성능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웨이가 최신 폰이라고 내세운 스마트폰은 중국 내에서는 애국심에 호소해 팔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더는 삼성전자나 애플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웨이 폰에 탑재된 AP는 중국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제조했는데요. 7나노급 이상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덜란드 ASML사가 공급하는 극자외선 UV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이 장비를 살 수 없다 보니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로 7나노 칩을 만드는 공정을 채택했습니다. SMIC가 스카우트한 대만 TSMC 출신 기술자들이 이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심자외선 DUV로 7나노 반도체를 만들려면 공정이 아주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극자외선 EUV로 7나노 반도체를 제조할 때는 공정이 7단계인데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를 이용하면 34단계 공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불량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시험 생산 단계에서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의 기린 9000S의 수율은 30%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수준인데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우물 안개구리처럼 서로 헐뜯기에 바쁩니다. 최근 화웨이와 샤오미는 폴더블 힌지 기술을 놓고 서로 상대방이 자기 것을 베꼈다며 특허권 공방을 벌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세금으로 화웨이와 샤오미 등을 지원하면서 반도체 약진 운동을 펼쳤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국과 대만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중국은 2020년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시작되자 DUV 장비 신제품과 중고제품, 각종 부품, 원재료 등을 최대한 사모았고 이렇게 모은 장비와 원재료로 7나노급 반도체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고장이 나도 고칠 부품이 부족하고 AS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사모은 부품과 원재료도 23년이면 재고가 바닥날 것이다. 즉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검증 결과에 가장 안심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하원 청문회에서 화웨이의 칩은 성능과 수율 측면에서 시장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다. 수년 전 자사 제품에 장착한 칩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한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최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사어, 디벡스모빌린트 등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벤치마크 테스트 등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입증해왔고 GPU에 대항할 수단으로 NPU, 즉 신경망 처리장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NPU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자동으로 결과를 개선하는 머신러닝에 특화된 칩인데요. GPU와 같은 범용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데이터 연산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손을 잡고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경제안보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기존의 수출 통제 체제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적들로부터 어떻게 기술을 보호하고 어떻게 수출 통제를 구축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기술이 적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보다 더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곧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욱 더 엔비디아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기자가 한국도 새로운 수출 통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맹에 포함되느냐? 는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미 상무부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상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중국을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핵심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해 한국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줘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첨단 산업의 발전을 늦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곧 중화민족의 꿈이다. 2050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 모두 시진핑 주석이 했던 발언들입니다. 중국몽과 1대1로는 시진핑 주석이 가장 중요하게 외치고 있는 정책입니다. 최근에 시진핑의 유럽 순방에서 이탈리아의 양해각서 체결로 1대1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1대1로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오늘은 1대1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대1로,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이라는 것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하는 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처음 제시한 전략으로 각 나라 간 인프라, 정책, 무역, 금융, 문화 교류를 위한 경제벨트입니다. 1대1로 정책에 해당되는 나라는 약 70개국이고 추진 기간은 150년에 달하는 대규모 대장정의 프로젝트입니다. 뭔가 화려한 말로 수식어가 붙어있긴 한데 단순하게 말해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왜 이 프로젝트가 생겨난 것일까요? 1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4조 위만 625조 원의 돈을 풀면서 초대형 부양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큰 위기 없이 헤쳐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여러가지 후유증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2012년에 가장 큰 이슈가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돈이 넘쳐나고 공장의 재고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특히 국유기업 업종인 철강과 시멘트 등 건설 분야가 심했는데요. 이런 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시진핑 주석은 고민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국 경제까지 챙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대1로 프로젝트입니다. 1대1로 프로젝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 경제 장막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대규모 연결고리로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GDP는 30%에 불과하다면서
이계를 메우는데 중국 자본이 중심이 되면 세계 패권을 거머쥘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사 전략적 강화입니다. 해상 실크로드인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해서 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갖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1대1로는 당연히 중국에서 만든 정책이므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어떤 국가 사이에 철도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먼저 중국 정부가 공사를 진행하는 국가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 돈을 받은 국가는 중국 건설회사에 수주를 맡깁니다. 중국 건설회사는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산 건설 자재를 사용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는 이전에 대출했던 빚을 수십 년간 중국에 상환합니다. 이러한 사업 방식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 국가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대1로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대1로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간 파키스탄입니다. 1대1로 인프라 건설에 중국 돈 80%를 빌려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총 620억 달러, 한화로 70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파키스탄 GDP의 15에 해당하는 대출빚을 갚아야 하는데 파키스탄의 외환 보유액은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고 통화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파키스탄은 중동 동맹국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IMF로도 구제금융을 요청했지만 IMF 자금으로 중국 빚을 갚는 건 안 된다는 미국 의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오스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총 67억 달러를 중국에서 대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라오스 GDP의 절반가량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라오스에서 왜 이런 무모한 사업을 승인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몰디브, 라오스, 몬테네그로, 지부티, 캄보디아 등등 여러 나라들의 국가부채 규모의 상당 수준이 중국 자본이 차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채를 갚지 못해서 결국 한반토타 항구를 헐값에 중국에게 넘기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은 접절 중국의 1대1로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철도 ECRL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13년 친중 정권일 때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작년에 반중 정권인 마하티르가 집권하면서 진행을 중지하게 됩니다. 공사 비용을 중국의 90% 정도 대출을 받아 막대한 이자들 지불하면 서까지 이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엄청난 위약금이 있다고 하는데 마하티르는 30년 동안 빚에 허덕이는 것보다 차라리 위약금을 내고 지금 힘든 게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철도 프로젝트는 1대1로의 해상 쪽 중심 프로젝트로 시진핑이 말레이시아에 방문하면서까지 공을 들인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중국은 미군 기지가 있는 싱가포르를 거치지 않고 중동 원유를 수송할 계획이었는데요. 시진핑이 이렇게 될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해당 국가가 돈을 갚지 못하면 IMF에서 지원해 주어서 그 돈이 중국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1대1로는 앞서 말씀드린 국가들처럼 굉장히 이슈가 많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1대1로는 중국의 서쪽 남쪽으로 가는 프로젝트이기에 한국은 대상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에게 1대1로를 제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까요? 1대1로를 하게 되면 한국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건설 쪽 전문가에 따르면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건설 사업의 80% 수준이 중동과 아시아에 몰려 있는데요. 1대1로가 이 지역의 개발 붐을 자극한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중 터널 건설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만약 그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 기업이 한국 건설 자재를 갖고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중국이 그렇게 합의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는
3월 27일 이낙연 총리가 중국 리커창을 만난 자리에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동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 측에선 이것을 1대1로의 연장선으로 봐서 한국 정부가 1대1로 건설에 참여하겠다라고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동조하겠다는 것이지 1대1로 참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대1로를 참여한다, 안 한다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도 1대1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들처럼 공사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했을 때 사드보복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미국도 계속 눈을 부릅뜨고 상황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1대1로를 참여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중요하지만 현재 중국도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인데요. 미국과 중국 간 상호 견제가 너무 심한 상황에서 그 사이에서 끼인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1대1로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 1대1로 참여 불가를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과 투표로 표현 부탁드립니다.